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한 발이면 3초입니다. 단 3초 만에 김정은의 지하 요새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정보당국 조사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사관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폭로한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말입니다. 3년 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을 때 제가 가져온 것은 작은 USB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최후의 보루, 그의 지하 벙커에 대한 모든 설계도와 치명적 결함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벙커가 미제의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인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 완벽해 보이는 지하 요새는 사실 종이로 만든 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이미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그는 지하 벙커 사용을 포기하고 아예 해외 도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던 독재자가 이제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까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연이은 죽음,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2번의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저는 평안남도 평양시 출신으로 북한의 조선건축기술원에서 20년간 근무했던 리처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3년 전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온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몽 속에는 항상 지하 60m 깊이의 어둠 속에서 들었던 김정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벙커는 미제의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곳에서 100년을 버틸 수 있게 하라. 그때만 해도 저는 조국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건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당에서 인정받는 건축기술자로 살아왔으니까요. 평양의 주요 건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당 간부들을 위한 특수시설 설계에 참여해왔던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고 돌아온 직후 당 중앙위원회 특수건설부에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양 외곽 묘향산 근처의 비밀시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특수건설부의 소집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숙이 숨겨진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곳에서 우리는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긴 채 합숙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철옹성 계획이었습니다. 김정은 전용 지하 벙커를 기존보다 3배 더 깊고 10배 더 견고하게 건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설계 조건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핵폭탄 직격탄에도 견디고 미군의 최신 벙커버스터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어시설. 생화학 공격은 물론 전자파 공격까지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지하 요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는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가 진행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시설은 북한 전체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김정은 한 사람과 그의 측근들만을 위한 개인 요새였습니다. 지하 1층에는 김정은 전용 침실과 집무실, 지하 2층에는 각종 오락시설과 금고, 지하 3층에는 비상 탈출용 터널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축설계 전문가 4명, 구조설계 전문가 3명, 설비설계 전문가 3명, 그리고 보안시설 전문가 2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에서 검증된 핵심 기술자들이었지만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각자의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했고 설계 도면 한 장도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3명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화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까지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잠들 때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국 방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것인가? 6개월간의 설계 작업 동안 저는 북한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개인 벙커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로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아내와 2아이를 보지 못한 채 산속에 갇혀 지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조 설계를 담당하던 박기철 동무였습니다. 그는 밤늦게 저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철호 동무, 이 설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인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독재자를 위한 궁전이오.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의구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19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모형을 제작하고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정은이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동무들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미제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우리는 끄떡없을 것이오. 김정은의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설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구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미군의 벙커버스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오? 확실하오.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완벽한 요새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하 60m 깊이, 두께 5m의 특수강화 콘크리트 벽체,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과 공기정화 장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하 1층에는 김정은의 개인 공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침실, 집무실, 회의실, 그리고 개인 식당까지. 지하 2층에는 측근들을 위한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당구장, 영화관, 심지어 수영장까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 3층의 비상탈출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하터널은 총 3방향으로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국경 쪽으로, 하나는 원산 쪽 해안으로, 마지막 하나는 평양 시내의 또 다른 비밀시설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터널의 길이는 20km가 넘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미군의 최신 무기체계였습니다. 특히 벙커버스터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미군의 GBU-28 벙커버스터가 30m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m 깊이로 설계하면 충분히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건설 기술로는 이런 깊이의 대규모 지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수 기술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60m 깊이에서는 지하 수압과 토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시공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재였습니다. 특수강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시멘트와 철근, 그리고 각종 첨가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로 인해 서방의 고급 자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산 저급 자재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팀 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나 구조적 문제는 혁명적 열정으로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미군이 새로운 벙커버스터 미사일 GBU-57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의 GBU-28보다 훨씬 강력해서 60m 깊이까지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이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급히 재계산을 해보니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지하 벙커는 GBU-57의 직격을 받으면 3초 만에 붕괴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저급자재로 시공된 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만들어온 완벽한 요새는 사실 종이로 만든 집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하 벙커는 실제로는 그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기철 동무와 함께 이 문제를 분석한 결과 더 많은 구조적 결함들이 드러났습니다. 급속 시공으로 인한 기초 공사 부실, 방수 처리 미흡, 환기 시스템의 외부 노출로 인한 생화학 공격 취약성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급자들은 이 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고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혁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김정은의 안전보다도 자신들의 자리 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은의 두 번째 현장 방문은 2019년 7월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하 벙커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지하로 내려가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제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두렵지 않소. 여기서 나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저는 그의 뒤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벙커의 치명적 약점을 아는 것은 저와 박기철 동무뿐이었습니다. 다른 설계팀원들도 시공업체도 심지어 상급자들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기철 동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철호 동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묵인하고 살아가는 것도 양심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기철 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에게 물어보니 다른 임무로 전출되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전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보고했거나 아니면 그가 어딘가에서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계팀 중 환기시설을 담당했던 리명철 동무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평소 대중교통만 이용했는데 차에 치여 죽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입막음을 위해 저희 모두가 제거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비밀시설에서 나가는 것부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2019년 10월
설계가 완료되어 각자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복귀 과정에서 하나씩 제거할 계획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조선건축기술원에서 일반적인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탈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설계 도면과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분석 자료를 몰래 복사해야 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밀 자료 유출은 곧 사형을 의미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설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와 계산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하 벙커의 구조적 결함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GBU-57 벙커버스터에 대한 취약성 분석 자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작은 USB에 저장하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탈출 루트에 대한 정보는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되었습니다. 건축기술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최영수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는 함경북도 온성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는 단순히 고향 자랑을 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온성군 남양리에서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3시간이면 된다네. 겨울에 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도 있고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순영이와 아들 철민이, 딸 영희를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 탈출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먼저 탈출한 후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첫 번째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함경북도로 향했습니다. 온성군까지는 기차로 갔고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국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고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한복판을 걸어가던 중 뒤에서 서라 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중국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틈에 경비대가 따라붙었고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반역자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지하벙커 설계에 참여한 리처로 맞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박기철 동무나 리명철 동무가 죽기 전에 저에 대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평양으로 압송되어 보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3일간 계속된 조사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지하벙커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하려 했느냐? 당에서 그렇게 믿어주고 중용해 주었는데. 저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지하벙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기술자를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상개조를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해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저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자아 비판을 하고 당 학습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 번째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김정은이 지하벙커 시설 점검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평양의 모든 보위부 요원들이 경호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감시도 일시적으로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USB 하나만 가지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의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압록강변까지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얼음은 없었지만 다행히 수위가 낮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6월이었지만 밤이 되니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헤엄을 치면서도 USB가 물에 젖지 않도록 머리 위로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속에는 김정은 지하벙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희망에 벅찼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세계월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으로 단둥 근처의 한 농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언제 중국 공안에 발각될지,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농가의 주인 박춘식 씨는 30년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베이징의 한국 영사관에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통해 가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둘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요. 저는 베이징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춘식 씨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베이징행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앞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과 각종 조사 과정에서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온 USB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김정은의 지하벙커 설계에 참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국정보당국의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USB를 보여주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하벙커의 구조, 설계 과정,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벙커버스터 취약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심 군사기밀이 완전히 노출된 것입니다. 김정은의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종이성이었다는 얘기네요. 2021년 1월 마침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도 컸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하벙커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미군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57은 제가 계산한 것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60m 깊이는 물론 80m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조잡한 시공 기술을 고려하면 벙커의 실제 방어력은
설계치의 50%도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군이 이미 북한의 지하시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공위성과 각종 정보 수집 장비를 통해 김정은의 지하벙커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그토록 자신했던 지하요새는 미군의 정밀 타격 앞에서는 3초도 버티지 못할 허수아비였던 셈입니다. 한미군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재자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설계한 시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에 대한 기술자로서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경부터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기존 지하벙커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은신처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도 저의 탈북 이후 내부 보안 검토 과정에서 지하벙커의 취약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 해외 도피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밀 자금을 예치하고 비상시 탈출 루트를 확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독재자가 이제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초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하벙커 설계에 참여했던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반역 혐의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해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경북도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지하벙커의 실상, 북한 권력층의 이중성, 그리고 체제 내부의 균열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차례 암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증언이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마지막 보루가 허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된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2023년에 일어났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 이상 김정은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벙커마저 믿을 수 없다면 김정은 체제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군부에서의 반발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군 지휘부를 위한 지하시설들도 모두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전쟁 시 군 지휘부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군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 지방에 은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평양 내 지하벙커를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은신처를 찾아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독재자가 이제는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 해외 도피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먼저 해외로 빼돌릴 계획도 세워두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입니다. 자신의 측근들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한북한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부터는 김정은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숙청되거나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편집증이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소규모이고 산발적이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늘어나면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가 공개한 지하 벙커의 실상도 이런 각성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말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지하 벙커 건설을 포기하고 아예 해외 도피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족들을 러시아로 보냈고 자신도 곧 따라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든 내부의 배신이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김정은이 측근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때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했던 독재자가 이제는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다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김정은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제 증언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하 벙커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벙커버스터 한 발에 3초 만에 무너질 허수아비였습니다.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에 의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여전히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할 것입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다른 약점들, 북한 사회의 내부 모순들, 그리고 변화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정보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도망가기 전에 핵무기를 오남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변화 세력들과 연대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 후 혼란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의 개혁 세력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 붕괴 이후 남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만날 수 있기는 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구하고 북한 주민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3초 만에 무너지듯이 김정은 체제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된 조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오늘도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